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오늘은 1부 요양보 인권의 마지막 장입니다. 네, 1부는 딱 4장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1부의 마지막이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파트입니다. 네, 우리 앞에서 3장에서는 노인의 인권을 좀 살펴봤죠? 네, 이번에는 요양보호사 인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요양보호사 인권에서는 1절, 2절, 3절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네, 여기도 인권에 대한 어떤 법적 권익보호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요양보호사 직업윤리입니다. 네, 그래서 윤리적인 원칙이나 태도가 어떻게 업무를 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시면 요양보호사의 건강이나 안전관리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 감염성 질환, 그다음 직무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양보호사 인권에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들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평등권이 있고, 노동과 관련된 권리가 있고, 자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예시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기요양 기간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예, 취업에서 조건에서 제외, 면접에서 뭐 떨어졌다. 또는 뭐 학력이 뭐 낮다는 이유로 떨어졌다. 이런 거는 어떠한 요양보호사 인권 지켜지지 못한 거냐? 예, 평등권이죠. 그래서 고용의 형태라든지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차별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차별 이야기가 들어갔다면 이건 평등권을 위배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노동과 관련돼서는 휴식이나 여가를 누릴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야 되고 또 노동 시간의 합리적인 제한이라든지 또 노동에 대한 보수는 동등해야지만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이 뭐 근무 시간이 너무 많은데 근무 외의 시간을 추가의 어떤 보수 없이 일을 하기 연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내용의 예시가 들어가면 노동 관련 권리가 위배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자유권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한이 된다면 어떤 종교의 이유로, 뭐 양심의 이유로, 사상의 이유로 뭐 이게 보장받지 못했다. 그럼 자유권을 침해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양보호사의 법적으로 인권에 대한 보호를 어떤 걸로 어떤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거냐 크게 세 가지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근로기준법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근로기준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명시해야 될 항목들이 있죠.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취업 장소라든지 뭐 규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법은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안전이나 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처벌할 수 없고 또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주는 거죠. 그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산업안전보건법이고요. 그렇게 했지만 어떤 유해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 작업이라든지 작업 자세라든지 교대 근무라든지 이런 유해 요인들이 어떤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재해를 만들어냈다면 그럼 그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근로자가 됐을 때 주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이 내용이 사실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 내용이죠. 재해로 요양 중에 퇴직을 했거나 사업장의 부도가 폐업해서 없어졌다 하더라도 재요양이나 휴업급여나 장애급여의 지급에는 지장받지 않는다는 거. 오답은 지장받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다음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죠. 해고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30일간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해고를 한다 하더라도 요양이 끝난 이후에 해고의 어떤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급여는 조세나 기타 공과금 부여가 면제돼서 세금 떼지 않습니다. 오답은 세금 뗀다. 이런 오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3년에서 또는 5년 정도까지는
급여 내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퇴직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 또는 압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어요. 예, 그러면 이거 뭐 양도된다, 뭐 압류 뭐 이렇게 해서 채권자 건드릴 수 있다. 이걸 다 말을 바꾸기로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 요양보호사 시험은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외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는 없어요, 사실.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네, 그건 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난이도가 많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예, 우리가 옳은 거 문장 하나를 답을 만들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오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를 아니다로 바꾸고 아니다를 맞다로 바꾸고 이런 내용들이 오답이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럼 다음 갈까요? 자, 이 이제 산재에 넘어가면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네, 뭐부터 나오냐면 언어적 행위, 육체적 행위, 시각적 행위를 구분해서 답을 찾아라.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네,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보너스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 출제합니다. 어려운 부분 나오지 않아요. 쉬운 것도 있고 약간 어려운 것도 있고 예, 그냥 그렇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산재에서 섞여 있거든요, 모두가. 그런데 이제 언어적인 행위에 들어가는 거, 어떤 이야기라든지, 그죠? 외모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또는, 네, 뭐, 질문을 하는 성적인 거에 관한 정보를 의포하는 행위나 질문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든지,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라든지, 또는 옆에 앉아서, 네, 막 술을 따르게 한다든지, 이런 언어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신체 접촉이라든지 뭔가 특정 부위를 만진다든지 이렇게 막 일부러 밀착해서 붙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럼 그건 육체적 행위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음란물 같은 거를 사진이나 이런 걸 보여주거나 또는 이제 뭐 핸드폰에 문자나 이런 것들을 보내거나 그쵸? 또는 어떤 신체적인 부위를 특정 노출시킨다든지 바바리맨 같은 분들 그럼 이건 시각적 행위예요. 그래서 이런 거 먼저 구별을 되셔야 되는 거고 자음에 가면 대처가 나와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기관장의 대처와 요양보호사 대처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기관 차원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 3년, 5년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 배치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요. 또 성희롱 처리 지침에 대한 문서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돼요. 그다음에 시정을 요구했어요. 근데 상습적으로 계속하면 녹취를 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근거 자료를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끔 기관 장님이 이제 예,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요양보호사의 대처는 무조건 하나예요. 단호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고요. 단호히가 나오면 거의 정답입니다.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셔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고 이렇게 할 때는 예 그럴 때는 이제 기관 장에게 알려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해주셔야지만 돼요. 네, 자, 이제 다음 갈게요. 두 번째는 직업윤리와 관한 내용입니다. 자, 직업윤리의 원칙들이 있어요. 이게 11번까지 있는데 제가 다 가지고 오지는 않았고요. 그 중에서 좀 이제 꼭 알았으면 좋겠다,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갖고 왔거든요. 어렵지 않으세요, 문제 푸실 때. 도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도 꼼꼼히 보셔야 될 게 있으니까.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은 최대한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뭐 요양보호사의 결정권, 아니 요양보호사의 결정권이 아니라 대상자의 결정권입니다. 그다음 자기관리 철저히 해라. 누가요? 네, 이거 요양보호사가 철저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 다음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항상 비밀로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아까 앞에 전 강에서 이 문제 풀었죠.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학대를 발견했다면 예, 반드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보상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 위아래 관계는 없어요. 상호대등한 관계이죠.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대상자는 우리에게 그에 맞는 예,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우리는 상호대등한 관계 이런 윤리 원칙의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윤리적인 태도로 들어가요. 자, 윤리적인 태도는 사실 내용이 조금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여기도 축약을 해갖고 왔어요. 자, 인격체로 존중해 줘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내용들이, 예, 차별하는 거 안 되고, 예,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직접 물어봐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인격체는 사실 존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갖고 업무 활동을 해야지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상호 협력하는 태도.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같이 일하고 있는 타 전문직이 있을 거예요. 장님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또 동료 요양보호사도 계시고, 그런 분들과 상호 협력하는 태도를 갖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 발음 온가짐과 언어 생활하려고, 예, 노력을, 이 자기 관리하고 약간 비슷하죠. 요런 내용 안에 세부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르신하고 약속한 건 제도록이 지켜주셔야 되고, 만약에 늦게 방문하거나 변경이 되면 연락을 미리 구해 주셔야 되고, 또 이제 어르신 집에 갔는데 없어요. 그 서비스 하지 않습니다. 다음 방문일을 적어놓고 나와 주셔야 되고, 뭐 반말 사용 안 돼요. 타 기관에 서비스 계약하거나 의뢰하는 거 안 돼요.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돈을 빌리거나 뇌물 받는 거 안 돼요.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 비우는 거 안 돼요. 예, 무능력 태만 안 돼요. 이런 거 다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공용 물품 같은 거 가져가는 거 안 되고 판매, 알선 뭐 이런 거 싹 다 안 돼요. 위조, 변조 이런 거 이것도 전부 다 안 되고 유도 다 안 돼요. 예, 안 되는 것만 잔뜩 있어요. 이런 내용들 꼼꼼히 좀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보고하셔야 돼요. 예, 보고하고 나서 같이 수습을 얼른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의문사항이 있다면 책임자에게 연락하셔서 예, 상의를 하신 다음에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준수해야 될 내용들이 있죠. 권리보호라든지 기록, 위조 변조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기록하시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 다음 내용을 잠깐 볼게요. 이렇게 교재에 문제 사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했다. 뭐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왜요? 차별. 아까 인격도 존중해서 어긋났잖아요. 그 다음 요양보호 대상자가 성적 행동을 했다. 예, 그럼 단호히 거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단하겠다 알려주셔야 돼 반복된다면 기관 차원에서 얘기를 하셔서 예 이거는 이제 면담을 이루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았다 이거 법 설명해 주셔야 돼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 69조에 의거해서 안 됩니다. 이런 거죠. 네. 만약에 뭐 그런 거 하셨다 그러면 어딜까요? 제가 대신 신고해 드릴게요. 포상금 받을 수 있게 이런 정보 제공해 주셔야 돼요. 왜 안 되는 거잖아요. 면제 예,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다음에. 네, 이 말하고 싶어서 넘겼어요. 알선, 유인, 이런 거 안 되죠. 네, 그래서 아까 나왔죠.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족요양보호사가 부정수급을 했다. 예, 안 돼요. 부정수급. 그다음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강요받았다. 기저귀를 반복 사용하게 하는 거. 이거 무해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서비스 더 이어갈 수 없다고 가족한테 알려줘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이런 문제 사례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묻습니다. 네, 뭐라고 묻냐? 이러한 문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한 요양보호사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읽어줬던 내용 안 됩니다. 예, 이런 거 있어요. 그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법에 위배가 된다라고 알려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의 답을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잘 개념 정리만 해두시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3절.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 보도록 할게요. 자, 건강관리 안전 첫 번째가 근골격계 질환이죠. 네. 자, 근골격계 질환이 우리 책에 사실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거의 다 통과시켰어요. 네. 어깨 통증부터, 네, 어깨 통증, 손목 통증, 요통, 막 넘기시는 소리 들리죠? 목 통증, 예, 그 다음에 팔꿈치 통증.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하나만 갖고 왔어요. 왜일까요? 네. 사실 가장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하는 게 손목 통증의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 정도만 가지고 계셔도 문제 풀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요. 저는 이제 손목 통증의 수근관 증후 조금 낯설잖아요. 네, 용어 자체도요. 그래서 수근관이라는 게 어디 있는 겁니까? 손바닥에 있죠. 예, 그래서 그 수근관 아래 정중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신경이 눌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자, 일단은
자, 증상이 어떤 거냐?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리는 이상 증상이 발생합니다. 감각 이상이 느껴지고요. 감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손에서 느껴야 되는 감각들이 있죠. 네, 뜨거운 거 되면 뜨겁고, 뭐 차가운 거 되면 차갑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뜨겁고 차가운 걸 못 느낀다. 그런 감각 저하일 수 있고요. 또 손에서 벌레가 꾸물꾸물 기어가는 것 같은 불쾌한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감각 이상이에요. 예, 순간 증후군일 때 이런 거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근력이 약화돼가지고 뭘 물건을 잡으면 힘이 안 돼서 이렇게 뚝뚝 떨어뜨린다든지, 예. 그다음에 엄지손가락의 반쪽, 둘째, 셋째, 넷째 하나가 빠졌어요. 누구요? 막내. 예, 다섯째. 다섯째 손가락에는 변화가 없어요. 왜냐? 정중신경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신경까지만 지나가거든요. 요거 혹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13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개의 손가락이 둔화가 나타날 거고, 또 손목을 지나치게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굽혀줬을 때, 왜 손바닥 쪽에 여기 보시면 수근관이 이쪽 안에 이제 손등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목을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아픈 거죠. 오답이 뭐냐면요. 손등으로 굽혔을 때. 아니요. 손등으로 굽히면 그런 통증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게 엄지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에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언제 통증이 심해지냐면 밤에. 예, 밤에 통증이 막 악화돼요. 그러나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합니다. 뭐 손을 털어도 완화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오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구별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표준교재에 있는 그림 파일을 하나 갖고 왔어요. 즉 1번에 써 있는 것처럼 손목을 구부려서 양측의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1분 정도 유지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예,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어요. 이건 자가 진단 그림입니다. 옛날에 나왔던 문제 같은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자가 진단하는 그림을 하나 해놓고 이와 같이 진단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예, 그렇다면 수근관 증후군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서 예, 초기 치료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예. 자, 여기도 먼저 구별하셔야 될 건 뭐냐면 초기에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급성기 이후에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구별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뭘로 구별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제목으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초기에는 손상 후 24시간, 72시간 내를 우리가 초기라고 해요.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휴식, 냉찜질, 압박, 올리기. 예, 이렇게 네 가지 방법들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휴식하면 기억하셔야 될 게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막아내기 위한 거예요. 예, 냉찜질은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춰서 예, 부종을 감소시켜 주는 거고요. 압박은 축적, 예, 쌓아질 수 있는 공간들을 줄여서 부종을 조절하고 통증을 줄이는 거고요. 올리기는 심장보다 높게 올려서 혈액을 심장 쪽으로 되돌리는데 도움을 주어 부종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올리기입니다. 각자의 원리들이 있어요. 예, 추가적인 조직 손상, 휴식, 세포의 대사 과정 늦죠? 냉찜질, 축적, 마가, 압박, 심장, 이거 나오면 올리기. 이렇게 각자의 기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초기를 치료하는 방법들의 중요 포인트를 잡아 주셔야지만, 아, 이거 압박 얘기구나, 이거 올리기구나, 이렇게 구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이요. 이건 이제 급성기 이후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급성기 이후에는 예,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를 해요. 그래서 온열치료, 온스포, 적외선, 초욕, 수치료, 전기광선치료, 고주파, 저주파, 견인요법 예,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급성기 이후예요. 왜냐면 자꾸 초기하고 얘를 섞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건 초기 아니고 급성기 이후인데? 라고 구별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칭에서 뭘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사항. 스트레칭 시 주의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숫자나 말을 자꾸 바꾸거든요, 문제에서. 그래서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정도 반복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 다음에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정도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안정되게 하시고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라고 느낄 때까지 계속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통증을 느낄 때까지 한다. 그런 오답이죠.
그 다음에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서 효과를 볼 수 있다. 예, 10에서 15초입니다. 다른 초로 바꾸면 또 오답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렇게, 네, 저도 사람이지만, 위, 아래, 상하, 좌우, 이게 두 개씩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균형 있게, 안 그러면 짝짝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내용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감염 예방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관 차원에서는 적절한 보장구를 지급한다든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모두 다 맞게 한다든지 그다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진행하셔야 되고 또 감염 예방에 위한 직원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일은요. 임신한 요양보호사라면 풍진이나 수두와 같은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접촉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만약에 풍지는 수도 항체가 없는 경우에 접촉을 했다면 진짜 태아가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의 위험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해야 될 일 중에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보시면 다음에는 감염성 질환들의 명칭들이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거 보도록 할게요. 자,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 일단 명칭부터 먼저 갈게요. 결핵, 그 다음에 독감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장염, 그 다음에 옴, 그 다음에 머리니. 네,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의 질병명부터 먼저 구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끔 시험 문제 물어볼 때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뭐 직업성 감염 질환끼리 묶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면 요 5가지가 묶여 있는 것끼리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아직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부에 들어가는 의학장을 가다 보면 질환명이 무지막지하게 막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직업성 감염 질환이라고 하는 이렇게 마크를 붙여놓는 게 있어요. 감염성 질환.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면서 옮길 수 있는 거. 그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5개 명칭을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벌써 먼저 제목부터 언급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각 질환별로 어떤 주의점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냐? 자, 결핵 같은 경우에는 의심이 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 그냥 하시면 안 되죠. 네, 이 결핵이 또 비말 전파를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서 옮겨가는 비말 전파잖아요. 우리 코로나 겪어봐서 아시죠? 같은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장구인 마스크나 장갑 등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고 또 이제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물건을 같이 쓰는 건 괜찮습니다. 침이나 가래가 묻은 물건만 유의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건조한 상태에서 이 결핵균이 오래 살아요. 또 얘는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도 잘 견딥니다. 그런데 아주 약한 데가 있어요. 햇볕에 약하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쏘이면 수분 내에 얘는 죽어요. 그래서 침구 같은 건 전부 다 일광소독을 진행해 주십니다. 오답이 뭐냐? 이런 거죠. 결핵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다. 아니요. 잘 견딥니다. 예, 뭐 햇볕에 강하다. 아니요. 햇볕에 잘 죽습니다. 이런 거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가끔 오답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내용들은 잠복 결핵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거든요. 근데 잠복 결핵 상태에서는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답은 잠복 결핵 상태에선 타인에게 감염된다. 오답입니다. 요거 구별해 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럼 다음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독감 인플루엔자예요. 그래서 이제 독감 예방 접종 우리도 하고 있지만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주로 접종을 하고 있고요. 병이 회복될 쯤 돼서 다시 막 열이 나고 기침이나 가래가 막 생기고 이렇다면 그러면 이건 폐렴을 의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는 폐렴입니다. 병원에 방문하셔서 꼭 감별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돼서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정도 쉼을 해주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전파력이 센 거죠. 왜냐면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막 다 퍼뜨린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좀 숙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의심이 되면 사실은 기관에 좀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일주일 정도는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자, 주로 익히지 않은 굴이나 해산물에 오염된 음식,
또는 오염된 물로 인해서 세척된 과일이나 채소, 또는 불충분하게 조리된 고기이거나 소독되지 않은 물, 질환에 걸린 대상자, 구토물에 의해서도 충분히 얘는 감염이 돼요. 굉장히 전파력이 높죠. 그다음 감염된 경우에는 증상이 약하더라도 2, 3일간은 업무를 중단하시는 게 좋고요. 증상이 회복됐다 하더라도 2, 3일간은 요양보호 업무에 외에 음식 조리를 하지 않는 걸 우리가 추천합니다. 왜냐면 또 선을 타고 옮겨갈 수도 있어요. 노로바이러스 전파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이요. 자, 다음은 옴이에요. 예. 자, 옴은요. 직접 전파가 되는 게 있고 간접 전파가 되는 전파 방법이 있습니다. 엄청 세죠, 얘도. 대상자와 직접 접촉을 하면 바로 그 다음에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았어도 그분이 입고 있던 의복이라든지 덮고 있던 침구 또 수건이나 혈압기 퍼프 이런 거 막 감잖아요 피부에요. 그다음 체온계 이런 거에 의해서도 여기는 간접 전파가 돼요. 뭐 예를 들면 옴은 직접 전파로만 전염이 된다. 아니요, 틀렸어요. 직접 전파뿐만 아니라 간접 전파에 의해서도 충분히 얘는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같이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 요양보호사도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동시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10분에서 20분간 세탁. 얘는 뜨거운 물에 끓는 물 같은 데 사멸해요. 그 다음에 더 뜨거운 거 있죠, 다리미. 다리미로 다리미에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 요런 거 갖고 왔어요, 제가. 온벌레는 몸에서 떨어져 나와도요, 48시간, 72시간 동안 살 수 있고요. 사실 치료하지 않으면 몇 개 수년 동안 지속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약 같은 거 바르실 때 또는 이제 상태 보실 때 이렇게 마비로 수축되어 있는 부분 이런 데도 혹시 있지 않은지 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데도 약을 잘 발라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피부 질환에 갈 때 또 한 번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거니까 오늘은 요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은 요양보호사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효능감 증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설 파트입니다. 네, 여기도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바뀐 파트는 문제 내기가 너무 수월해서 출제원이 반갑게 맞이했을 거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네, 문제 내면서 새로운 부분이다. 여기 문제 내기 수월한데 뭐 내지? 이렇게 신나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어떠한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지, 직무 요구, 감정 노동, 성희롱, 역할 모호, 조직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스트레스가 작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가 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식 시간과 공간 제공,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 다음에 업무 지침. 업무에 대한 지침이 없을 때는요, 너무 업무가 혼동돼요. 아마도 그게 역할 모호와 연관될 거예요. 그래서 업무 지침에 대한 범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지침서가 따로 있어야 되고요. 또 정기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상호 이해될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게 뭐냐? 밑에 나와 있는 의사소통 체계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지지도 필요합니다. 네. 잘 되는 일이 잘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동료 사이에서도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서로 배움도 공유하고 서로 지지가 돼야 되고요. 또 교육이 있어야 되죠. 네. 우리가 교육 없이 또 발전이 안 되고 또 새로운 방법을 이렇게 터득하는 것도 교육이 있을 때 조금 더 잘 되거든요. 그다음에 근로 조건에 대한 개선, 당연히 임금 수준 개선이라는 이런 거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모든 지침들은요, 문서가 이렇게 잘 적용이 돼서 사고라든지 이런 안전에 대한 지침들이 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보건관리 지침, 예방관리 지침, 이런 의학적 조치에 관한 지침, 이런 내용들이 잘 갖춰져 있다면, 그러면 어떤 스트레스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대안법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잘 내용해 보시면 어떤 기관의 지침에 해줘야 되는 내용들이 좀 더 강한 흐름의 느낌이 오죠. 그런데 그것만 있었어도 안 되죠. 우리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스스로도 어떤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만들어 두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긴장 이완 기법을 쓴다든지 호흡법, 심장훈련,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좋은 게 마지막이에요. 자기의
생각 변화. 그래서 인지수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뭐, 이런 책에 나오죠. 네, 수업을 하신 선생님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꾸지람을 막 들었다. 조상사가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야단치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하고 좀 좋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 예, 우리가 항상 방향은 두 개밖에 없어요. 긍정 방향, 부정 방향. 어디로 틀지는 나에게 달린 거기 때문에 왜 상황이 내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랬을 때 항상 긍정으로 가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생각 변화, 인지 수정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 이 단원도 다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얼마나 이해가 잘 되고 있는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네, 굳히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2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간 유효하다. 3번. 보험급여는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번. 보험급여는 조세로 적용이 돼서 세금을 부과한다. 5번.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쵸?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네. 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내용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3년 혹은 5년입니다.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없죠. 세금 떼지 않습니다. 네, 폐업한 경우에도 네, 휴업급여, 그쵸? 그 다음에 재요양, 그 다음에 장해급여 지급에는 지장받지 않습니다. 네. 자, 문안이 잘 풀어오셨죠? 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2번,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성적 사실 관계를 물어봄, 2번, 뒤에서 껴안음, 3번, 신체 부위를 노출함, 4번, 음란한 사진을 보냄, 5번, 엉덩이를 밀착시킴. 네, 정답은 1번이죠. 물어봤으니까 언어죠. 껴안았어요? 육체. 보여줬어요? 사진을 노출시켰어요? 네, 보냈어요? 시각. 밀착, 엉덩이 밀착? 네, 육체. 육착은 없죠. 육체. 네. 자, 다음 문제요. 3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2번. 복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해 준다. 3번. 대상자의 요구는 모두 수용한다. 4번.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은 감사히 받는다. 5번.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돼요, 안 돼요. 네. 모두 수용할 수 없어요. 선물이요? 물질주의 보상 받지 않습니다.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한다. 안 돼요. 네. 네. 자, 정답은 1번. 금방 보이셨을 거예요. 다음 볼게요. 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준수한 경우는 대상자가 코로나로 가정의 수입이 줄어서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다. 1번. 할인해 줄 수 있는 기간을 찾아본다고 말한다. 2번.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3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한다. 4번. 할인 받을 수 있는 소득 증명서를 발급해 오라고 한다. 5번. 추가 서비스를 더 진행해 드리겠다고 한다. 정답은 2번이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아까 했죠.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불법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이요. 5번. 발목이 삐어서 부종이 발생한 직후에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상 부위 내리기, 2번. 손상 부위 스트레칭, 3번. 고주파 요법, 4번. 전기 광선 요법, 5번. 손상 부위 압박.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초기 관리 방법 기억하시죠? 냉찜질, 압박, 올리기, 아픈 부위 고정, 뭐 약물, 요런 거 쓸 수 있거든요. 네. 자, 이런 내용 안에서 네, 해당하는 건 여기 있네요. 압박. 손상 부위 내리기가 아니라 올리기, 심장보다 올리기, 그쵸? 그다음에 스트레칭은 예방법이고요. 고주파 전기 강선은 예, 언젠가요? 이후죠. 네, 초기 이후에 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네, 자, 다음이요.
6번 결핵 감염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잠복 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있다. 2번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다. 3번 결핵은 폐에만 침범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4번 결핵은 주로 오염된 음식 섭취로 감염된다. 5번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소독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빛에, 그쵸? 햇빛에 약하다고 했기 때문에 일광소독한다가 맞고요. 결핵균이 있어도 증상이 없고 건강한 상태,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는 상태가 잠복결핵이죠. 자, 산이나 알칼리에 강해요. 햇빛에 약하고요. 결핵은 폐에만 침범하지 않아요. 폐, 흉막, 림프절 또 그려져 있지만 척추, 신장, 위장관 다 침범할 수 있습니다. 자, 오염된 음식물로 인해 섭취되는 건 아까 뭐였죠? 노로바이러스 장염.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7번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지한다. 2번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고민한다. 3번 술이나 담배에 의존한다. 4번 약물 치료는 거부한다. 5번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차단한다. 네, 1번입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네, 좀 전에 봤던 대처 방법에 제가 긍정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 사실 표준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요점 정리도 하고 문제도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개념 정리를 잘 하시면 정말 문제가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답이 탁탁탁탁 보이시는 게 혹시 경험하고 계신가요? 네, 이거 경험하셔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뭐를 인식할 수 있냐면 아, 개념 정리가 잘 돼야지만 문제를 맞추는 게 이렇게 수월해지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지 돼요. 네. 자,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시고 복습 영상으로 보실 거예요. 한 번 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몇 년을 똑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수월한 정도이지만 저도 처음 하는 거를 내 것처럼 이렇게 막 네온 입은 것처럼 막 이렇게 느낌이 와닿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공부는 어떻습니까? 더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1강부터 꾸준히 천천히 잘 하고 계시니까 오늘도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어. 예, 뭐 얼마나 더 잘해. 이렇게 빠지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셀프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서 그렇게 앞으로 점점점 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강을 준비해서 5강을 준비해서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